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 거주하며 30대 여성입니다. 다양한 사연을 하는 중에 자기 자신을 더 알게 해주는 유튜브 사연 채널을 자주 시청하며 그것이 자는 습관이 된 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거의 2편을 듣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라 부모님과도 손쉽게 공감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서 듣기만 했던 곳에 사연을 보내기로 한 것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실제로 귀 기울여 줄지, 그리고 내가 쓴 글이 사연에 채택될지 걱정되어서 두근거리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행복한가요? 어릴 적부터 저는 결혼은 사랑만 가득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행복할 것이라는 상상이 있었죠. 그러나 어른이 되고 제가 겪은 결혼은 상상해 오던 것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더군요. 특히 다른 사람의 남편은 정말이지 제 인생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그 남편 때문이죠. 지금부터 제가 제 편이라고 믿던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살 연상인 남편과 대전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며 만났어요. 같은 학원에서 일한 지는 2년이 되었습니다. 정도 되었는데 얼굴이 부딪힐 일은 없었어요. 그 학원은 지역에서 꽤 큰 학원이었고 저는 고3 학생들을 담당했고 남편은 중동교과 담당이었어요. 그러던 중 편성이 새롭게 되었을 때 남편이 고3 학생들 라인으로 5개 되었고 그때서야 서로 얼굴을 보게 되었죠.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남편은 국어를 담당했는데 같은 또래에서 친하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 나이의 학생들은 우리 결혼을 직구하기도 했죠. 학원에서 저희 둘은 학생들의 가십거리를 얻습니다. 쌤스러운 국어 세선 모집같이 저녁 어쭈 우산 회원을 우유했죠. 아이들에게는 우리 두 사람의 스캔들이 큰 이슈이자 입시 생활의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 분위기가 사람들을 넘어가는지 아니면 무리들을 넘어가는지는 정확히 알기 힘든 것 같아요. 남편과 나는 점점 학생들처럼 이성으로서의 감정이 생겨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된 뒤에 연애는 거의 3년 동안 연인으로 지내온 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가게를 함께 운영하는 사람들은 서로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둘 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다른 직장인들과는 조금 다른 생활 패턴이 있었어요. 일반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에는 우리는 쉬는 시간이고 퇴근 시간에는 일을 시작하는 등의 패턴이었죠.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는 패턴이 맞지 않아 많이 다퉈도 했었는데 어쨌든 결국 잘 지내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서로 학생들의 반응이나 강의 평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출퇴근도 함께 하곤 했죠. 수업이 끝난 후에 소연이가 먹고 싶어 했던 사와찌를 함께 먹었습니다. 소연아, 내일은 소연이가 가고 싶어 했던 카페에 가볼까? 남편은 매우 다정하고 세심하게 나를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빠 같았어요. 당신은 아빠 같은 느낌이야? 예, 아빠 냄새가 나. 부지, 아저씨처럼 걷던 거야? 노무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을 아는 채로 있으면 너무 편해. 나는 어릴 적에 친정 아버지를 일찍 잃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의 그런 배려는 좋지만 함께 먹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안아주는 남편에게 정말 큰 폭은 받았습니다. 친정 엄마도 제가 안정감 있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일들만 이어질 거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적당히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은 저에게 하나의 시련을 주었습니다. 친정 쪽으로 유방질환 유전이 있어서 저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왔습니다. 여자는 특히 엄마의 병력을 잘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0대부터 꾸준히 신경을 써왔고 항상 특이한 점 없이 받아오던 검사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도 아무 이상 없겠지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동안 초음파를 살펴보던 의사 선생님께서 오른쪽 가슴에서 혹이 보인다면서 일반적인 무릎과는 모양이 조금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된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고 한참을 끙끙거리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난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혹은 설마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다가도요. 그러나려. 나이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검사 결과 세포가 나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운이 좋았어요. 정말로 극초기에 발견돼서 항암 치료 없이 수술로 제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소연아, 너가 엄마를 잘못 만났다고 수술까지 할 필요 없는데 우리 아가 너무 안쓰러워서 어떡하죠?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해서 당신 탓이라며 미안해하셨어요. 제가 당연히 엄마 탓인 줄 알았지만 엄마 대신해서 내 몸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게 엄마 탓일 이유가 없어요. 제 몸 관리를 잘하지 못한 탓이죠. 엄마와 남편을 두고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수술이 잘 되었어요. 대신 매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하고 여성 호르몬 억제제를 복용해야 했지만요. 몸은 좀 괜찮아요. 아마브로는 수술한 쪽 팔을 많이 사용하면 뻐근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레스는 줄여야 하고 식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수술 후에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도 그렇고 저도 무서웠습니다. 모든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재발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요. 두려움을 가장 크게 느꼈어요. 나는 1년 정도 쉬어야 할까봐 고민했는데 입시 과목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이나 한 달을 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아이들도 선생님이 갑작스레 바뀌어서 다시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죠. 원장님과 상의 끝에 1년간 쉬고 복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고 혼자의 일이 아니기에 남편과도 상의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대답은 참고 힘들었습니다. 굳이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내 말은 다시 수술한 거니까 당연히 회복은 해야 하지만 완전히 굳어진 기도했고 한 일주일 정도만 대체 강사를 세우고 다시 복직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나이도 젊어서 금방 회복될 거야? 무슨 소린가? 점차 좋아지고 있어. 남편이 나가 일하기를 싫어해서 엄살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 젊은 사람들은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고 몸을 챙기기도 쉽겠지. 그래도 수술 후 태어났다면 너무 솔직한 말은 아닐까 싶었어.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그래. 체력도 금방 회복될 거야. 그러나 스트레스가 제일 무서워 보여서 아이들 수업은 나무만 좋다는 거라도 말하는데 시험만 계속하기엔 너무 민폐일 텐데 할 거면 제대로 해야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신경 써야 해. 네, 그래. 그런데 굳이 일려 진짜 쉴 필요가 있을까? 이거지처럼 필요가 있느냐? 나의 나이도 전문대이니. 너희가 그러는데 나는 이 거지인가? 당신의 경력이 심각하게 해칠까 봐 자기만의 이상한 생각을 가진다고 할까? 아니야, 아니야. 솔직히 우리는 맞벌이니 집에서도 조금 더 무리해야 한다는 것 해보면 그게 약간의 분투일지 몰라 너무 서운하고 슬프네요. 말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진짜로 거짓말이 안 되고 그 당시 남편이 말한 것을 저는 그냥 적은 것뿐입니다.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속은 분명히 보이는데도 남편은 계속 둘러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해서 서러웠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아, 내 마음 알아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뭘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우리 주말마다 같이 가서 공기 좋은 곳에서 힐링하고 오면 되잖아. 올 거면서도 애쓰는데 눈물이 자꾸 새어나고 참으며 남편에게 말했어. 주말은 특강 안에서 특강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좋아하는 톤으로 이야기해. 내가 유씨는 저렇게 싫은데 돈이 또 벌어야지. 대출 걱정하지 말고 내가 꾸준히 모아둔 걸로 낼 테니까. 돈이 먼저인 것 같아?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게 돈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일하는 것을 못 믿는 거냐? 돈을 벌면 되는데 왜 그렇게 걱정하는 거야? 당신은 제가 1년 동안 쉬는 것이 아깝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제 말에 대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쟤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남편이 조용히 있을 때 나에게 미안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 너의 몸이 먼저야. 나도 너의 몸이 먼저야. 대신 당신이 휴직 기간을 같이 한다 해도 우리가 결혼 전에 약속했던 바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했어요. 결국 그게 문제였던 거죠. 결혼 전에 남편의 제안으로 결혼 생활 원칙을 정한 게 있었죠. 서로 맞벌이를 하고 집배원 같은 궁수들의 생활비 외에는 각자 벌어서 각자 써야 했어요. 부모님 용돈도 각자 부모님 것을 각자 알아서 챙겨드려야 했던 거죠. 그게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만약 내가 휴직을 한다면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 게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걸 싫어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나에게 일을 하라고 했던 거였어요. 당신도 스스로 돈을 벌어 써왔던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쉬어도 남편이 그런 점 때문에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였어요.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었고 장인이나 장모에게 용돈을 드려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돈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될까봐 남편은 계속 동일한 주장을 했어요. 너가 쉬게 되면 돈이 부족해질 거란 걸 가정하면 그럼 장모님에게 용돈을 잘 못 줄 수 있게 되고 당신이 속상해할 것 같지 않겠냐며 추가적으로 영향도 상당할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떤 이슈가 현재 인기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말에 울고 싶지 않아서 손톱에 상처를 내는 것도 모르고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당신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제가 모아둔 것이 있어서 치료를 받고 우리 엄마께 용돈을 드리겠고 다 해줄 거예요. 남편에게는 걱정 안 하라고 말했어요. 내 돈으로 다 해결하고 보험도 있으니 알아서 다 하겠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제 하나는 미간 주름을 짓고 있었는데 안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마음속엔 더 신나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야기하다가는 그 병이 재발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나 다녀올게. 그 폭풍 같았던 그날의 다툼이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남편은 같은 시간에 출퇴근을 했고 돈 문제 빼고는 저에게도 똑같이 대해 주었어요. 다만 다른 점은 저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은 상태였다는 것과 쉬고 있다는 두 가지를 얻었죠. 그래도 그 당시에는 남편이라고 나를 챙겨주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남편 덕분에 나름 힘이 되었어요. 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멍청하게도 변명하자면 제가 속을 털어놓고 의지할 수 있는 건 당시의 남편뿐이었거든요. 가뜩이나 당신 때문에 아픈 거라고 미안해하시는 엄마한테 힘든 내색은 당연히 못했고 동료들이나 친구들한테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고 싶지 않아 씩씩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런데 사랑 재채기가 나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세 번째인 가난, 가난이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점차 금전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당연히 얼굴에 도치가 날겠죠. 미수하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 요즘에 구랭. 아니야. 저 지연아. 너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일 없다니까 그녀 엄마 생활비 다행히 우리 집 상황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친구였는데 친구는 선뜻 돈을 내주었습니다. 각촌 필요 없으니 얼른 본 애들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제가 돈을 잘 안 씁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 달은 생각하고 사는 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저희 친정 일만 태듯이 생활비예요. 우리 친정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제 하나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일을 다 맡아가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어요. 생전에 아빠가 사업으로 남긴 빚 때문에 그 빚을 갚으려면 저를 키워내야 했는데 엄마가 돈을 못 갚으시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성인이 되고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 과외로 일하다가 졸업 후에는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포함하여 매달 100만 원씩 엄마한테 돈을 보태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방암이 엄마에게 찾아왔고 엄마는 제가 발견한 것보다 늦게 알게 되어서 스스로 항암 치료를 해야만 했죠. 다행히 잘 관리하신 덕분에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발 한 번도 없이 건강하시네요. 소연아, 엄마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된 것 같아. 되었어. 그런 소리를 하지 마. 항상 관리가 중요해.
엄마가 내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거야? 엄마는 내 생각을 받아주니까? 미안해요. 굳이 일을 하셔야 한다고 말하셨잖아요. 사실 자식으로서는 부모님께서 일생을 일하셨는데 다시 일을 하시는 게 반갑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일도 하셨나 봐요. 결국 타협점을 살려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거였죠. 딸한테 돈을 안 보내도 돼요. 엄마도 이렇게 하자니 충분히 여유롭네요. 거짓말이었어요. 일로 시작하면서부터 모아둔 돈을 조금씩 써야 했는데 점점 부족해졌어요. 저도 결혼 후 첫 집 대출금과 엄마 용돈을 함께 보다 보니 모아둔 돈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복직이 또 얼마 안 남았으니 금방 갚겠다고 말했어요. 남편도 우리 친정 상황을 알았으니 도와주지 않을까 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한 번만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바로 갚을 거야.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은 질쓸한 탈색하며 이럴 줄 알았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수일. 내가 이럴 줄 알고 그때 얘기한 거야? 일주일이나 한 달만 쉬라고. 이게 뭐냐? 나는 부부간에 이런 사적인 걸로 돈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정말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걸로 부부간에 돈 얘기하는 게 너무 싫어. 얼마나 싫은 말이 제안 여고에 나왔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가 휴직했던 것도 또한 자신이 대신 찍은 집대출 이자를 계속 나열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12개월 가까이 남편 혼자 내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건 두 번째 물론 대신 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내겠다고 해서 말이에요. 그거 이 번 당신이 내겠다고 할 때 싫다고 했잖아. 내가 내겠다고 그런 말이에요. 그걸 그렇다고 덥석 알겠다고 하는 건 예의상 한 말이죠. 배일 한 것을 찾아야 할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커피 한 잔 살까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막말은 도를 넘기는 거예요. 소연아, 왜 이렇게 생각이 어려운 거니?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거야? 우리가 결혼 전에 한 약속이면 당연히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야. 가족이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헉, 이건 좀 너무 실망스럽다. 남편은 저딴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왜 두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당연히 당신이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며 휴직을 해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이런 말이야. 지금 시댁도 힘들다면서 말이야. 힘들다고. 아, 그래서 힘드셔서 이번에 해외 안 가신 거구나. 한 달은 가실 걸 힘들어서 당신이 일주일 밖에 못 보내줄 거냐고.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해 하더군요. 무슨 소리냐고 빡빡 무기일래 그날 낮에 통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제가 돈 얘기를 꺼낸 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전날 낮에 큰형님이 전화가 왔었거든요. 동수 몸을 좀 괜찮아네? 라고 물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아분 돈을 이렇게 많이 보내서 더 힘들 텐데 라고 얘기했어요. 참 부럽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랑 큰 아주버님이 돈을 모아서 시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남편이 돈을 좀 더 보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여의고 되는지 관심이 생겼어요. 거라 생각해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고 물은 것이었어요. 복직하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놈은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줄도 몰랐겠지요. 표정이 사색이 되어서 더듬더듬 말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왜 우리 결혼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각자 부모님은 각자 알아서 챙기자. 내가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 게 왜 그래? 불해들여서 힘들다고 얘긴 거야? 사람마다 힘든 게 있는 거지. 남편 놈은 전화를 하면서 제가 뭐 또 줄 알았는지 나지막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하면 일 안 하고 남자 돈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력을 써. 당신이 실제로 맞다는 말씀이시죠. 휴직 쪽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게다가 대출금도 2번이나 혼자 갚았어요. 무례하게도 정모 씨 혼자 사는 것 같은데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도 되겠죠. 그리고 3월까지만 하면 돼요.
제가 큰 집을 사시는데 대신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그때쯤 미리 알았겠죠. 방 2개짜리 빌라를 구입하시든 혼자 사시든 둘이서 사시든 몇 명이 사시든 부모님은 혼자 계시는데 원룸에 모셔놓는 건 어떤가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아무 말도 못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 말이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자신은 부모님이 2분 계시는데 원룸에 사식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이라고요. 어떤 놈이 결혼한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놈 때문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당신이 무슨 생각인지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힘들 때 돈 문제를 언급했다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좀 도와준다며 20만 원 더 요구했어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은 시부모님을 돕는데 쓰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선을 그었어요.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얼마나 최악인지 아시나요? 운이 좋은 건 남편의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전화를 주셨답니다.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잡자랑 갈비를 챙겨 먹으라고 보냈는데 차가 들어왔다는 안내 음성이 한참 전에 나왔는데도 남편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안 받으니 어떤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 차에 등이 켜져 있었고 멀리서 보니 남편이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 인간 뭐 하는 거예요? 하니 식을 처먹고 있어요. 시어머님이 챙겨주신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제대로 챙겨 먹고 있더군요. 한참을 바라보다 창문을 두드린 이는 귀신을 본 사람만 알 것 같았습니다. 놀라서 얼른 차 안에 신호를 끄고 내려왔는데 정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손으로 뭉툭한 건지 선에는 기름이 반들반들하게 묻어 있었고 입에는 양념이 가득 묻은 꼬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하 봤어. 미안해. 내가 배고파서 먼저 좀 먹었어 하면서 진짜 멋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너도 먹어봐 하면서 옆에서 글을 쓰던 내미는 거짓말 하나 없이 갈비가 3조각 남아있는지 물었습니다. 잡채는 2젓가락 임에도 사라질 만큼 남아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거칠지 않냐고 비판하는 정도로 대화가 끝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헤어지지 않았는지 절대 모르겠어요. 하나만 보면 열을 아는데요. 문제는 친정엄마인데요. 돈 문제로 남편과 같은 그날 이후부터 제가도 선을 딱 그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반반을 제대로 보여줄 마음으로 말하는 거죠. 유치하지만 어떡해요. 저도 똑같이 보답하고 싶은데요. 그 다음 날부터 빨래도 제 것만 하고 설거지도 제가 먹은 그릇 반찬도 제가 먹을 것만 해서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있는지 꼭 창구를 두고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속옷을 못 빨았는지 제게 잡고 속옷 빨리 해둔 건 없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해야지.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무 과격하지 않았니? 집에 있으면서 나에게 그러는 것은 왜 그렇지? 진짜 너무 한 것 같아. 집에 있는 것이란 내가 당신에게 무슨 부탁을 한 적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우리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함께 사는 게 아닌가? 나는 당신이 그런 생각을 했을 줄 알았는데 너도 반은 해야 한다고 말한 것 아닌가? 그러니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진짜 억지로 해달라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어? 나는 그걸 완전히 무시했어. 내 입만 아팠어. 자기 탓을 하고 너무 지쳤는지 그만하라고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그 사과를 거절했어. 아니, 미안해 하지 마라. 나 또한 당신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 뒤로 계속 냉전이었습니다. 저도 복직 전에는 살 길 내가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제가 강의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강의하는 거라서 방법은 간단했거든요. 남편은 제가 유튜브를 찍을 때면 기웃거리며 그거 한다고 되겠냐. 인기 많은 영상들은 다 광고 쓰고 하는 거라며 자기가 돈 좀 빌려줄까 하면서 축은 더 꺼렸었어요. 저는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높여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난 화난 건 아니야.
그냥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건데 왜 욱하고 난리야? 아구지구질하다. 그냥 파트타임으로 수업을 들어도 돼. 난 분명히 얘기했다. 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남편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을 무시했어요. 분명하게 다가 말했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저는 그럴수록 더욱 집중하며 좋은 강의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가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증가했고 어느새 많은 구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남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러브콜이 왔어요. 다만 강남 학원으로 가면 남편과 주말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그래서 일해야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별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서 가라고 했어요. 돈에 미친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 잊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주말과 평일을 같이 보내면서 함께 있습니다. 부부가 된 후에도 몸과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부부는 그와는 반대였어요. 서로 떨어져 있는 만큼 더 애틋하게 서로를 격려하고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주말에 만나면 연애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특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그래. 아쉽네. 일주일에 2번만 보는 건데 어쩔 수 없지. 밥도 잘 챙겨주고 다음 주부터는 꼭 함께 시간을 보내자. 시간이 지날수록 제 강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면서 소문이 난 편이에요. 주말까지 특강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2주에 1번 볼 정도로 바빠져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통장에 돈이 쌓여가서 친정 엄마에게 원할 때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 집도 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지원했습니다. 돈을 벌게 되니까 친정 엄마에게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향에서 벌었던 돈과는 큰 차이가 있었죠. 이 정도면 엄마에게 얼마든지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남편이 불안했습니다. 나 때문에 원치 않는 독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 주 금요일에 서프라이즈를 줄 작정으로 대전 집으로 내려갔어요. 여보, 나 이번 주도 특강 때문에 못 내려갈 것 같아. 아, 이번 주도? 당신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다음 주에 꼭 갈게. 알았어. 보고 싶다. 반갑다. 저렇게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남편 밥 좀 해 먹이고 싶어. 이것저것 장도 한아름 봐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꼭 소풍 가는 것처럼 마음이 두근거리고 설렜어요. 오랜만에 온 집 앞에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아갔지만 안방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오빠야, 안방에서 나오는 저 여자는 오빠를 찾는 걸까요? 싶었는데 그 여자는 잠옷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그 여자와 눈이 마주치자 긴장이 되어 방으로 빠르게 들어가더군요. 제가 사태를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현관에 한 분 정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들자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안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문을 잠그려고 했는데 잠기지 않더군요. 문을 열어 하다가 그냥 열었어요. 제가 참으려고 노력하며 말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망치를 꺼내와서 안방 문고리를 내리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눈꼬리는 나가 떨어졌다. 안방에 들어가니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옷장 쪽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박 혼자 마아. 8시쯤 아마. 문을 벌컥 열고 있는 사람이 그 여자가 쭈그려 앉아 남편에게 전화 중이었던 걸 보았다. 그대로 전화기를 빼둬서 끊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익숙한 사람이었고 남편과 함께 일했던 학원 데스크 직원이었다. 너 여기서 뭐하니? 하는 나의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뭘 하고 있어? 그런데 그 여자애가 나를 보고 PC를 붙이더군요. 나도 거기서는 이성이 끊겨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여자의 뺨을 내리치는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갔어요. 그에게 바득바득 소리를 치더군요. 그 여자가 뻔뻔하게도 말합니다. 뭐 잘한 게 있다고 저한테 소리를 치냐?
오빠가 당신이란 이혼할 거야 하고 있어. 여자가 이렇게 들켜니까 오빠가 숨을 못 쉬게 지 돈 버는 게 전부 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고. 제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말에 내려가면 내게 어렵다고 전해놓고는 평일에는 그렇게 아쉽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와 계속 같이 있었다며 그 여자가 이 집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것을 몰랐느냐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둥이를 납작납작 했더니 다시 한번 말해보라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는 그 여자에게 갔다고 말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소리 지르며 다시 그대로 말을 했다는 거죠. 남편이랑 평일 내내 같이 지냈고 남편이자 라이온 할 거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다 했다. 진짜 귀가 지저분한가 봐. 뭔가 갑자기 찾아오면 힘드네. 당시 노는 거 너무 귀찮고 돈 문제인지요. 젊음을 내세워 유혹한다는 것이 정말 귀찮다고 실실 웃으며 비아냥거리는 것은 화가 나서 뺨을 맞아버렸어요. 그 여자의 영향을 받아 제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 찢어버렸죠. 그때 남편이 룰루랄라 소리를 내며 들어오더군요. 그 여자랑 같이 마시겠다며 커피를 사서 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지금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는 게 한 번 그 여자를 보더니 얼굴이 붉어져서 그리고는 점점 다가와 제 뺨을 연이어 내리치다 그만큼입니다. 노비 쳤어.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했냐? 홍화상간녀가 되어서 남편을 두들겨 패는 걸 보고 말입니다. 울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낮아져 쓰러져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닌 그 상간녀를 품에 안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제게 소리쳤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죠. 어떻게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미쳤냐니? 아니야, 괜찮아. 봐봐. 아우, 이게 뭐야? 아까 전한 것 저 사람 때문에요. 아주 애지중지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비참해서 씁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너무 짜증나요. 잘 놀다가 너나 없을 동안 이러고 살았어. 어린 년이랑 놀면서 미리 말을 해야죠. 주말마다 만날 때마다 그것이 너무 그리워서 참을 수 있었니? 얘기해봐. 그래. 그런 발작을 조절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와 함께 시끄럽게 떠들던 여자와 살다가 유형이 만나니까 정말 부끄러워. 유경이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사문은 잘 써주었어. 넌 좀 더 반성해야 할 게 아냐? 배신감이 치솟아 떨었다. 어떻게 비참했는지 알아?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는 건 정말 가슴 아파. 진짜 할 말이 없다. 한번 내가 바라는 대로 해봐. 미안하다, 아내야. 여우 거지를 못해서 나는 참으로 미안하다. 그래, 둘 다 잘 살아. 이젠 하자. 선유 영영. 너 지금부터는 내가 선택한 너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금 이 순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해. 알겠니? 더 이상 말을 나누고 싶지 않았고 싸울 의도도 없었어요. 너를 때리거나 나도 너한테 한 번 때리자. 남편에게 다가간 상처나는 인권을 위해 남편의 뺨을 치고 집을 나왔어요. 그날이 제 결혼 생활의 끝이었지요. 상대방이 입을 움직여서 자백을 녹음해 위자료도 받았어요. 나의 잘못이 없어 재산 분할도 없이 깔끔하게 이혼을 했어요. 서울에 집을 구했어요. 자가 아니지만 전세를 구해 살 거예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살 건물로 이사했어요. 엄마가 운영하실 가게도 과거 고향에서 하던 것보다는 작았지만 새로운 집 근처로 이사했고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에요.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엄마에게 어디든 해주고 싶은 것 사줄 수 있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죠. 화려한 싱글인 제가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했는데 SNS를 통해 카카오톡처럼 하면 서로 알 수 있는 친구나 새로운 친구가 생겨요. 그중 누군가가 3일째에 4일째라고 뜬다던데 그런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전에 상대방을 생일에 선물을 준 적 없는 글을 보고 기억이 났어요. 저도 같은 일을 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다른 곳에 쓸 거예요.
베풀기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요? 위에 야구선수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체각 세대마다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비록 상가 주인과 남편이 좋았던 사람들과 살았던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전단지 내용은 아래 글 그대로 적어서 말해요. 1200달러에 살고 있는 내 남편에 대한 분리수거 자비로운 상간녀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희 부모님께서 남의 남편과 바람을 피라고 너를 낳아주신 건 아니겠지만 너는 나에게 고마운 사람이야. 내 인생의 쓰레기를 가져갔으니까 말이야. 생일 축하도 해드릴게요. 친절한 알바생분께서 각 호수 현관에 부착한 사진을 인증샷으로 전해주셨어요. 정말 10년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그 2년 물건이라는 학원에도 부착하고 싶었지만 원장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겨우 참았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학교에도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 애가 지금쯤 대학을 졸업하고 있으니 학교에서 모를 사람이 없을 테니 말이에요. 가까이서 그 인간들의 표정을 봐야 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해서 정말 아쉽네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울렸어요. 저장되어 있진 않았지만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제 남편 말이죠. 제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전화를 피할 이유도 없겠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온갖 욕을 하며 소리를 질러서 당했어요. 상대방은 옆에서 울고 있는 건지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그런 거지 라며 나비쳤어.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왜 일을 나눠 고소할 거냐고 해요. 이것 보세요. 어디서 싸늘게 육지 거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그리고 내가 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럼 찾아서 고소하세요. 저는 수업에 들어가야 해서요. 이만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남편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문자를 보냈어요. 주문을 하신 걸까요? 증거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알바생을 본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인간은 간이 콩만한 사람이라서 괜히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드러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서 괜히 건드리지 말아야 해요. 어쨌든 내 이야기 마무리로 한 통쾌한 복수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추가로 글을 적어놨어요. 글을 쓰다 보니 시간이 깨졌네요. 이런 사람이 나쁜 말을 쓰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빨리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듣고 있을게요. 두서없는 이야기였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